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기구한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자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찌감치 혼자가 돼서 오랫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60대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 얼굴이 생생해요. 저희 아들이 남편을 꼭 빼닮았거든요. 어릴 때는 정신없이 키우느라 몰랐었는데 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남편을 닮아가니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세탁소는 시부모님이 사시던 오래된 주택에 있었어요. 1층이 세탁소, 2층이 집이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세탁소를 물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을 도와 둘이 함께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제게도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물도 한 방울 못 넘길 정도였습니다. 세탁소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남편 혼자 하기에는 일이 많아서 제가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쉬게 해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다시 세탁소 일을 도와주시겠다고요.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는 게 며느리로서는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배가 나올 정도로 임신 주수가 꽤 됐는데도 입덧은 나을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임신하고부터 꼬박 몇 개월을 내내 시체처럼 누워만 지내야 했죠. 안 닮아도 되는 것까지 어쩜 굳이 닮았을까. 아무래도 뱃속 아기가 네 남편을 쏙 빼닮았나 보다. 너희 남편도 뱃속에서 어지간히 나를 힘들게 했거든. 시어머니도 남편을 임신하셨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드시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막달까지 입덧을 해서 주변에서는 다들 뱃속 아기가 어지간히 유난이라고들 했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매일 투덜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맘때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사고가 벌어진 게 말이죠. 그날도 제가 새벽 내내 토하느라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서 대낮에 세상 모르고 위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진동해서 잠에서 깼죠. 그런데 이미 방 안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불이 난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1층은 시커먼 불길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휘청하며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미끄러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이후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깨어났죠. 간호사들 말이 세탁소에서 큰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건물이 워낙 외진 골목 안에 있어서 소방차가 안까지 진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은요? 다 어디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다른 가족분들은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남편분은 현장에서 사망하신 상태였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 다 죽었다뇨.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안 사실이었지만 1층 세탁소에서 사용하던 다림 위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났답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세탁소 사방에 옷이 걸려 있었으니 불이 순식간에 옮겨붙어 건물 입구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구조가 더 쉽지 않았다네요. 그날 사고로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들을 말이죠. 절망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사고로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삐끗한 정도라고 했지만 저는 어쩐지 전처럼 걷기가 힘들었어요. 의학적으로는 크게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리를 자꾸만 절었습니다. 큰 이유 없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원인일 수 있다면서 천천히 재활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상황이 한가하게 병원이나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터버렸으니까요. 제 몸 하나 누일 집도 없었고 먹고 살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지켜낸 뱃속의 제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먼저 시부모님과 남편의 장례부터 치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않으려던 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몇 년 만에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없던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하기야 했지만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흔쾌히 장례식장에 와주었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장례식 비용까지 다 결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게 같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자고 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오빠를 따라 어릴 적 살았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세상에는 공짜란 없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데리러 온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원래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이 그대로 업보를 치르게 되어 있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그래. 제가 보기엔 어머니 상태가 그냥 연세만 드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난 저 여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당신 또 저 여자랑 바람 피우려고 데리고 온 거지?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 빨리. 어머니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눈에 초점도 없고 오빠를 아버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니 치매예요? 그게 사실은 맞아. 벌써 3년 넘으셨어. 사실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을 피워 나온 혼외자였습니다. 오빠와도 이복 형제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집에 온 이후로 언제나 천덕꾸러기였어요. 어릴 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3살 때 저를 아버지에게 보내고 소식이 끊겼대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 지금의 어머니에게 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도 오빠도 제게 잘해주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자식까지 낳으셨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하셨대요. 오히려 저를 친딸처럼 대해야 한다고 어머니나 오빠 앞에서 큰 소리를 치셨답니다. 어머니나 오빠는 당연히 아버지가 미웠지만 저는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제 편이었거든요.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랬으니 어머니도 오빠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제게 잘해주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어머니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셨어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저를 내쫓고 싶어 하셨죠.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쟤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이제 앞가림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제 학비까지 벌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저 계집애 학비를 왜 내? 걱정하지 마. 중학교 졸업하면 몇 년 밥값 좀 시키다가 데려가겠다는 집 있으면 바로 시집 보내버릴 거니까. 아버지의 49제가 끝나자마자 15살도 안 된 애한테 설거지를 시켜놓고는 제가 듣든지 말든지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저를 꼭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 봉제 공장에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봉제 공장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그때 결심했습니다. 딱 3년만 여기서 버티다 돈을 모아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요. 그런데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 제 손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월급날 다들 줄을 서서 반장님에게 월급 봉투를 받아갔는데 제 것만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월급은 어머니가 미리 받아가신 거였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집에서 나갈 날만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 월급까지 몽땅 다 뺏어가다뇨.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월급을 왜 어머니가 받아가세요? 제가 일한 건데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뭐야? 네가 여기서 먹고 자는 돈이 다 얼만데 그깟 월급 가지고 난리야? 네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쓴 생활비 받는 거니까 토달지 말고 성실하게 일이나 잘해. 괜히 멍청하게 굴다가 잘리지나 말고. 아무리 그래도 차비랑 점심값이라도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출퇴근하고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어디서 이게 삥땅을 치려고 그래? 공장이 천리길도 아닌데 걸어다니면 되고 밥이야 도시락 싸서 다니면 되지. 네가 돈이 뭐가 필요해? 저는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못된 성미를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참고 사셨나 싶어서요. 거기다가 제게 뺏은 월급을 항상 오빠에게 모두 다 주더라고요.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공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와서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몇 년은 연락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오빠도 오질 않으셨어요. 저도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 남편과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오빠가 단번에 서울로 올라와 준 거예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기쁘고 힘든 일보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순진했네요. 오빠가 저를 절대 가족으로 인정할 리가 없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였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 오빠는 이때다 싶어 저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네 상황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없어. 내가 사업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 봐야 돼. 와이프는 내 비자 문제 때문에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알고 보니 오빠 처가가 미국이랍니다. 결혼해서 쭉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처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처가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요양원에 안 들어가시겠다고 성화라 오빠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 나중에라도 어머니라도 모시고 미국에 들어갈 텐데 미치겠다. 처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라고 성화고. 저도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저도 제 자식이랑 살 궁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우리가 을 좋은 남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이 좋은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릴 때 오빠나 어머니 신세 진 거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모실게. 대신에 미국 들어가면 나 돈 좀 보내줘. 어머니 모시는 비용이랑 우리 아기 키울 수 있을 정도만.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너 내 동생으로 생각하면서 잘 챙길게. 그러니까 어머니만 좀 부탁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렇게 오빠는 미국으로 들어갔고 저는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어머니에게 여기저기 쉬지 않고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게도 다른 선택권이 없는걸요. 거기다가 이제는 제가 몸도 예전처럼 성치 않잖아요. 다리를 저는 만삭의 임산부를 누가 써주겠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에서 홀로 아들을 낳아 키우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 이후 오빠는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할 때쯤 어머니께서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도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제 아들은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컸어요.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네에 있기는 아까운 아이라면서 머리가 너무 좋고 영재 같다네요. 조금만 부모가 도와주면 크게 될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제가 엄마라서 아들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오빠에게 지원도 끊길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빠가 바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빠의 아내인 올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 오빠가 제게 웬 봉투를 주더라고요.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돈인가 싶었죠. 오빠, 이게 다 무슨 돈이야? 뭐긴 뭐야, 돈이지. 네가 그동안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이 정도면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이랑 가게 하나 낼 정도는 될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 그런데 제가 또 속을 뻔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제가 덥석 이 돈을 받을 뻔했어요. 제가 종종 오빠에게 연락이 오면 아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들에 대해 한 이야기나 반장이며 전교 회장까지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고 하소연도 했었죠. 그런데 오빠가 머뭇거리다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부한테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와이프랑 입양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네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너도 혼자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네 아들 감당하기 힘들 거 아니야. 오빠, 제정신이야? 지금 이 돈으로 내 아들을 사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너는 내 어머니 돌봐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네 아들 돌봐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봉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제 손까지 잡으며 사정했어요. 오빠 부부도 아이를 가져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다 실패하고 나이만 먹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제와 어린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것도 무리였고 그렇다고 어느 부모 자식인지도 모르는 다 큰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똑똑한 애가 한국에서 빚도 못 보고 굳이 고생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내가 남이야? 삼촌인데 조카한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 먼 미국을 거기가 어디라고 내 아들을 보내. 아가씨, 내가 지금까지 남처럼 살면서 시어머니 맡겨두고도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들을 나한테 맡겨요. 내가 진짜 내 아들처럼 금이야 오기야 키울게요. 그리고 나서 다 크면 우리가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내가 데려간다고 진짜 엄마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난 내 아들 절대 남한테 못 보내요. 엄마, 나 가고 싶어. 삼촌 따라서 미국 가면 안 돼? 그때였습니다. 자는 줄 알았던 아들이 언제부터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일어나서는 삼촌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고 하는 거야? 앞으로 엄마를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정말 미국에 가겠다고? 나 공부하고 싶어, 엄마. 내가 약속할게.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진 어른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이 제품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호강은 무슨 호강이야. 엄마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아들이랑 떨어져 사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럼 어떻게 사는데?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살 집도 없는데 나랑 엄마랑 둘이 꼭 껴안고 길거리에서 살아?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살아? 엄마가 뭘 해서든 너 공부시킬 거야. 엄마 힘으로 미국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작년에 학교에서 대표로 일본의 경시대회 보러 가는 것도 비행기 표만 사면 되는 건데 그것도 엄마 돈 없어서 못 보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보내줘?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었네요. 아들 말이 다 맞았어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건 저였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학교 대표로 일본으로 경시대회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못 간다고 말했어요. 우리 형편에 지금 일본을 어떻게 가느냐고요. 아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냥 말해본 거라고요. 지금 와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 아들이라서 그게 당연한 것이 된 거죠.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었으면 당연할 리가 없었죠.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야 배운 것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으니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제 아들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제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옛날에는 조카를 제 자식처럼 데려다 키우는 일이 많았다면서 오빠는 저를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냥 몇 년 미국에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라면서요. 저는 아들을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말대로 유학을 보냈다고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미국인데 우리 아들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아들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을 멀리 보냈다는 마음을 어떻게든 치우기 위해서 조리원에 취직해 일했어요. 자꾸 꼬물거리는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헛헛했던 마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돈의 80%는 무조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꼬박 20년을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제게 전화도 자주 하고 올케 언니도 사진도 자주 보내줬어요. 전화상으로는 오빠나 올케가 옆에 있으니 힘든 일이 있어도 혹시나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봐 제가 가끔 집으로 편지도 보냈어요. 제 아들은 미국에서도 잘 지내더라고요. 공부도 공부지만 운동까지 잘해서 서양 아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아이로 자랐답니다. 법대 들어간다고 하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꼭 그 힘든 의대에 가겠다네요. 아무튼 제 아들이지만 참 기특해요. 아, 그래요. 대단하네요. 올케가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기특하고 대견했지만 어쩐지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올케 입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아들이 맞기는 한가 싶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전화해도 의대생이 좀 바쁘냐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먹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올케가 아들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워낙 전화비가 비싸다 보니 한번 걸기도 쉽지 않았어요. 아들, 왜 이렇게 목소리 듣기가 힘들어? 엄마 안 보고 싶어? 거의 매일 3시간씩 자면서 공부만 해야 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어머니도 출근하시려면 주무셔야죠. 또 전화 드릴게요. 얼른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잠 좀 자. 힘들어도 밥은 꼭 잘 챙겨 먹고. 아들은 언제부턴가 제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제가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질 않았어요. 완벽한 미국 의대생이 되어 있었죠.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진심으로 기쁘게 보내줘야 할 때 말이죠. 저도 아예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낳아준 친엄마가 한국에 버젓이 있으니 고등학교만 미국에서 보내고 혹시나 대학은 한국에 온다고 하진 않을까. 대학을 마치고 나면 취직은 한국에서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들은 춥고 배고픈 한국이 아닌 따뜻한 미국을 선택했더군요. 저는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버려지고 저를 미워하는 새엄마에게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차라리 포기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못난 어미는 아들을 오빠와 올케에게 보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됐더라고요. 오빠는 무지하게 흡족해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제게 아들을 어쩜 저렇게 똑똑하게 낳았느냐고 떠받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기특하다고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오빠와 올케가 고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들이 홍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네요. 그리고 더 기뻤던 건 결혼한다는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만나기야 했지만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여자친구네 집안도 다 한국에서 의사라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기를 바란대요. 드디어 제 아들이 곧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계산도 되지 않았어요. 아마 만나도 내 아들이 맞나 알아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돈이 될 집에서 제 아들을 오빠의 아들로 알고 있대요. 심지어 상견례까지 했답니다.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지만 아예 제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건 저도 속상하긴 하더군요. 제가 오빠에게 그런 기색을 보였더니 오빠가 오히려 버럭하더라고요. 다니엘 처가 될 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집 사이로 들어가서 무시 안 당하려면 그나마 시부모가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냐고. 그럼 나는 내 아들 결혼식도 못 가는 거야? 만약 손주라도 생기면 걔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냐고. 너 현명하게 생각해. 이게 다 네 아들을 위해서잖아. 사돈 뗄 집안 병원이 강남의 건물 하나로 통째로야. 결혼만 하면 나중에 그 건물이 네 아들 거 되는 거라니까? 오빠는 사업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셈이 아주 빨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속상했지만 오빠는 벌써 사돈네 병원 건물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네 아들 이미 미국에 보냈을 때 이런 거 다 생각한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멍청하게 굴어? 아니면 이제 와서 아들 덕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설마 내 아들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걸로 보여?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안 싸돈 될 사람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서 엄청 까칠해. 상견례 날도 얼마나 꼬치꼬치 캐물었는지 알아? 나한테도 미국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묻더라니까. 다니엘이 며느리 될 애를 너무 좋아해. 네 아들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사돈 될 집안이 대단하다는 거야 진작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안 싸돈 될 분이 조건을 엄청 따진답니다. 오빠가 대학 안 나온 것까지 꼬투리를 잡았대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 나이에 집 한 채도 없었고 학교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잘난 아들 옆에 있어봐야 집만 될 게 뻔했어요. 아마 상견례 날 제가 나갔다면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더군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며느리 되레 앞에든 사돈 앞에든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 근데 내 아들은 좀 만나게 해줘. 나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알았어. 내가 다니엘한테 말해둘게. 미안하다 동생아.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너무 고맙지. 오빠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미국에서 그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 내가 다 갚을 길이 없지.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없어서 데려갔다고 해도 친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기가 어디 쉽나요? 그런데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들은 이제 더는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연락처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대요. 혹시나 저를 만났다가 며느리나 사돈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자기 인생은 망하는 거라고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다니엘도 나이만 먹었지 아직 애야.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무래도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봐 겁이 나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어떻게 이래? 정말 나랑 만나기 싫대? 아주 잠깐이면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줘. 저는 오빠에게 애원했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를 전해달라고요. 그런데 정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훨훨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자식이 생기면 제 마음을 알까 싶었죠. 저는 아들 생일만 다가오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죽은 남편과 시부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우울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지만 사돈이 한다는 병원이 어딘지는 전에 오빠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이 통째로 다 병원 건물이라고 했으니 그 건물 어딘가에는 아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하더군요. 웬 젊은 여자 의사가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곧바로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임산부인지 가운 안으로 배가 볼록하게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몸이 힘든가 봐요. 감사합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이렇게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네요. 순간 저는 바로 알겠더군요. 바로 이 젊은 여자가 제 며느리라는 사실을요. 올케가 보내준 결혼사진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나와서 입덧을 하는 게 제가 아들을 가졌을 때와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저도 아들 낳을 때까지 내내 입덧했거든요. 와, 정말요? 저는 저만 이러나 싶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들 제가 꾀병 부리는 줄 알거든요.
설마요. 자식을 가지고 꾀병 부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는 인상이 참 좋았어요.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연신 감사하다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따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 휴대폰이 울리더니 누군가와 통화하더라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으니 벌써 아기를 키워줄 보모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면접 오신 분은 연세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적어도 아이를 안고 업고는 하실 정도는 되셔야 하는데 그분은 혼자 식사 한 끼 챙겨 드시기도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벌써 아기 맡길 사람을 찾나 봐요. 아, 네. 저랑 남편이 아기 낳고 바로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아이를 봐주실 보모가 필요해서요. 엄마, 아빠가 다 미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아기는 한국에 누구랑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있을 건데 두 분 다 의사시라 바쁘셔서 집에 상주해 주실 보모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욕심이 생겼어요. 제 손주를 품에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는 욕심이요. 제가 사실은 조리원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거든요. 보모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떠세요? 저는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보모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도 조리원에서 일한 게 20년 가까이는 됐으니 애 보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죠. 면접은 며느리와 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이었죠. 저는 오빠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태어나려면 몇 달 남은 상태였고 걸릴 때 걸리더라도 손주 얼굴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장난일까요? 며느리가 출산하고 난 뒤 제가 며느리 집에 갔을 때는 아들은 이미 이곳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랑 며느리는 미국에 갔다네요. 한국에서 교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논문을 마치고 들어와야 한다면서 길면 3년 정도 걸릴 거라고요.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애를 낳기만 하고 그 먼 미국에 가다니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런데 이 집에서 지내다 보니 왜 그런지도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안 싸더니 애는 꼭 한국에서 키운다고 두고 가라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와도 사이가 안 좋아 보였고 사위인 제 아들하고도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아줌마, 우리 애들 다 미국에 가고 없으니까 손주 아무렇게나 막 보면 안 돼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손주처럼 살뜰히 볼게요. 아줌마, 내 손주를 왜 아줌마 손주처럼 봐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아줌마를 돈 주고 고용한 건데 당연히 주인집 도련님처럼 떠받들듯이 모셔야지. 아, 네. 그렇네요.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별의별 사람들 다 상대해가며 살았지만 안사돈처럼 개념 없는 사람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까지 됐을까 싶더군요.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하대했어요. 저 말고도 집에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학을 떼더라고요. 이 집 딸이랑 사위는 아주 사람이 좋은데 저 사모가 아주 몰상식해요. 사위랑 딸이 아기 데리고 미국 들어간다니까 아주 사위를 쥐잡듯이 잡아대더라고. 괜히 미국에서 나쁜 물 들어온 데나 어쩐 데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까지 잡더라니까요. 그러니 울며 불며 애까지 두고 간 거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 재수없는 안싸돈이 제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네요. 듣기론 사위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라던데 왜 자기가 이래저래 간섭이래요? 똑똑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말도 마요.
사돈이 미국에서 무슨 제약 관련 일을 한다는데 한국에서도 사업 말아먹고 미국으로 간 거라고. 집에 재산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위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 정도면 어디 가서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단한 집에서는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만약 제가 사돈이라고 나타났으면 안사돈은 거품을 물었겠어요. 제 아들이 왜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안사돈이 심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결국은 파출부 아줌마랑 한바탕 하더니 파출부 아줌마가 앞치마를 던져버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더는 못 참아요. 내가 웬만하면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 너 완전 미친년이야. 나 오늘부로 그만둘 거니까 다른 사람 찾아. 뭐? 미친년?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먹이고 재워줬더니만 감히 뭐? 당신 해고야. 당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고하는 거라고. 서로 매일 으르렁거리더니 결국은 터질 게 터졌더군요. 그런데 안사돈이 이미 소문이 다 났는지 이 집에 일하러 온다는 파출부가 없었습니다. 이거 찌개 맛이 왜 이래? 아줌마 또 그만뒀어? 나도 일하고 밥까지 하느라 짜증나 죽겠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딸 사위까지 내쫓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다 내쫓는 거야? 당신 그 성질머리 고쳐. 그거 언젠가는 큰 사고 친다 진짜. 바깥사돈과 안사돈 사이도 아슬아슬하니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런데 괜한 불똥이 제게 튀었어요. 아줌마, 그 나이면 애 보는 거 말고도 집안 살림도 할 줄 알죠? 당분간 사람 구할 때까지 집안일도 좀 해줘요. 돈은 내가 2배로 쳐줄 테니까. 제가요? 아직 아기가 새벽에 통잠을 안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는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준다잖아요. 집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상주 보무나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잠 좀 덜 자면 되죠. 뭘 토를 달아요. 제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안사돈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욱욱 성격이 올라와서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주를 위해 꾹 참아야죠. 저는 이 집에서 1년을 넘게 버텼습니다. 언제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꾸만 욕심을 냈어요.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간호를 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통 자지 못하니 저도 꼬박 밤을 새웠죠. 그랬더니 제가 감기가 옮았는지 아침부터 몸살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유, 배고파.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아줌마, 나 전복죽 먹고 싶은데 집에 전복 있어요? 네, 사모님. 전복 있어요. 금방 해드릴게요. 빨리 좀 해요. 나 등가죽이 백가죽에 붙게 생겼어. 안사돈이 배고픈 건 절대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평소엔 고상한 척 굴다가도 배고프면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어떨 땐 제게 그렇게 굶떠서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겠냐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또 버럭 소리라도 지를까 싶어서 저는 손주를 재워놓고 불이 나게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저는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 기운이 나아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식은땀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깨어난 손주가 자꾸만 보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딱 점심 먹고 산책 가던 시간이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서 매일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손주 얼굴을 보니 감기도 싹 낫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예뻐서요. 저는 바로 유모차를 타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손주도 며칠 감기를 앓느라고 놀이터에 간 지 며칠 됐으니 제가 좀 힘들어도 갔다 오자 싶었죠. 그런데 웬일로 안사돈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복죽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면서 산책이나 좀 해야겠다면서요. 감기 나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모자라도 씌워야죠. 가만 보면 아줌마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좀 뭐든 귀찮아하는 것 같아. 아줌마 손 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모자 씌울게요, 사모님. 저는 안싸돈이 제게 다른 걸 가지고 구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손주를 가지고 제가 손주를 잘 못 챙기는 것처럼 말할 때는 순간 욱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처럼 제 손주를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까지는 그냥 하루 집에서 놀 걸 그랬나 봐요. 몸도 안 좋은데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왔더니 약 기운이 돌아 슬슬 졸리더라고요. 제가 연신 하품을 하고 있으니 안싸도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어제 잠 안 잤어요? 애 보면서 무슨 하품을 그렇게 해요? 어디 불안해서 애 맡기겠어? 아, 죄송합니다. 어제 로아가 보채는 바람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런가 봐요. 어머어머?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내 손주가 울고 보챘다고 나한테 눈치 주는 거예요? 암튼 우리 손주 아직 말 못한다고 허튼 짓만 해봐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로아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다들 말은 그렇게 하지. 옛날 같으면 내 손주 이름도 못 부르고 도련님 했을 인간들이 이제는 식모살이 하면서도 존중받기를 바란다니까. 안싸돈 인성이 거지 같은 거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쩜 말을 저 따위로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손주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제 손을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주를 그네 위에 앉혀줬습니다. 그리고 살살 그네를 밀어줬어요. 어머,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제가 손주 그네를 밀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순간 안싸돈의 비명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네 아래 손주가 넘어져서 얼굴에 모래가 잔뜩 묻은 채로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할머니가 미안해. 우리 아가 괜찮아?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안싸돈이 손주를 안고 있는 제게 씩씩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멱살을 덥석 잡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하마터면 애도 놓칠 뻔했어요. 이년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감히 우리 장손을 다치게 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좀 했다고. 너 일부러 그랬지?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왜 이러세요? 제가 일부러 그러다뇨. 달이나 저는요 불쌍해서 데려다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결국 사고를 치네. 쳐! 너 내가 바로 자를 거야. 알았어?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의 세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놀이터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오빠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있더군요. 아들은 제게로 달려오더니 안싸돈의 어깨를 잡고 제게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안싸돈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버렸어요. 다니엘! 너 오랜만에 만난 장모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런 망한 늙은이 때문에 감히 나를 밀쳐? 지금 당장 사과 안 해? 저는 바닥에 고꾸러진 안싸돈이 걱정돼서 달려가려고 했지만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장모님이야말로 사과하세요. 아무리 아이가 넘어졌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으실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아들은 안싸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 눈은 이미 돌아 있었어요. 내가 저딴 하찮은 년한테 사과를 왜 해? 뭐야, 너도 없는 집 아들이라 저런 인간 편드는 거야? 암튼 없는 것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그 순간 주변에서 말릴 틈도 없이 아들이 안싸돈의 멱살을 세게 잡았어요. 한차는요? 말 다 했어요? 저분 내 어머니예요. 절 낳아주신 친엄마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건드리면 장모님도 죽어요.
뭐? 엄마라니? 무슨 엄마? 아니, 사돈, 무슨 말을 좀 해봐요. 저 여자가 왜 엄마야?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요? 아니, 사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죽을 때까지 꽁꽁 숨기려던 비밀이 결국 다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조금만 더 하며 손주 옆에 있으려던 제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아들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네요. 그날 저녁 안사돈은 난리가 나서 가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돈으로 알고 지냈던 분들이 사실은 다니엘 삼촌이고 우리 집에서 1년 넘게 일한 보모가 다니엘 어머니였다는 이야기야? 이게 말이 돼?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니까? 너희 내가 싹 다 고소할 거야.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사기를 쳐?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만 본인이 잘못한 것도 몰라? 지금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우리 없는 사이에 도대체 어머니한테 어떻게 군 거야? 너는 그렇게 술술 입에서 어머니란 소리가 나와? 하긴 그러니까 멍청하게 사기 결혼이나 당하지. 엄마는 나 다신 안 만난다고 떠나놓고서는 우리 집에서 내 아들을 왜 키우고 있어? 삼촌은 정말 몰랐어요? 아들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운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왜 안 만나? 너야말로 부잣집에 장가 간다고 엄마랑 인연 끊으려던 거 아니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완전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네. 아휴, 머리야. 사돈, 입이 있으면 말 똑바로 해요. 이래놓고 나한테 사업자금 빌려간 거예요? 내 진짜 사돈도 아니면서? 뭐라고요? 오빠가 돈을 빌려갔다고요? 오빠, 이게 사실이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다 저희 오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글쎄 오빠가 중간에서 저와 제 아들을 속였더군요. 제게는 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저를 떼어놓고 아들에게는 제가 웬 돈 있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서는 자신은 사돈에게 사업 투자금까지 받았대요. 미안해. 내가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 올케가 나랑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잖아. 정말 내가 미안하다. 오빠는 안 그래도 돈 좀 빌렸다고 자신을 개무시하는 안사돈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네요. 안사돈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콩가루 집안이 맞았어요.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다 밝혀져서요. 저는 그날 이후 어쩌면 다시는 손주 얼굴을 보지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며느리 복은 아주 기가 막히게 타고났더군요. 며느리는 손주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들과 결국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놀이터에서 저를 본 거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날 이후 며느리는 손주와 아들을 데리고 아예 친정에서 나왔어요. 앞으로는 저와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안사돈은 난리가 났죠. 지금 당장이라도 제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작 1년 우리 아들이랑 떨어져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그 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준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니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내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뭐.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가족은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붙어 살아야 한다는 걸.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주 녀석까지 키우면서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 병원에서 나와 동네에 작은 병원을 하나 개업했습니다. 아들은 숨통이 트인다면서 이제야 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오빠는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제게 미안하다고 울고 불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용서해줬습니다. 물론 오빠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건 아무래도 오빠 공이 컸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 아침밥도 차려줄 수 있고 손주 어린이집에도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덕이었어요. 저는 바로 지금이 제가 살아온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랍니다.